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계신 거죠?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뭐 풀어보면 알 거고. 자, 풀어보죠. 물론 뭐 보통 문제보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옳은 문제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확실치 않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서 한 3개 정도는 확실히 틀린 걸 골라내고 계시죠?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면. 그러니까 확실히 틀린 거 한 3개 정도는 골라낼 수 있겠는데 나머지 2개 중에 고민하다가 찍으면 희한하게 정답을 비껴나고 뭐 이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자, 보죠. 1번. 도시군 계획의 지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고 상위 계획의 내용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충돌할 때는 뭐가 우선하죠? 상위 계획이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1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을 해야 되고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죠.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같이 보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고 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당연히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이 우선하죠.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면은 2번이랑 제가 3번 요거는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네,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의 기본이 된다라는 거. 요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되는 게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할구역에서. 이럴 때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자, 2번, 3번 다시 한번 보면은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의 기본이 되는 건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 둘 다를 말하죠. 둘 다. 그 다음에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3번 지문은 관리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 그 다음에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요거 국장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국장.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은 국장이 평가한다. 국장이 평가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십시오라고 기본서에 체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5번 지문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은 국장이 평가합니다. 국장이. 그래서 2번, 3번 지문은 좀 잘 받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2번.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계획의 기본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자,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다 추상적으로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기획.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거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사의 내용에 토지적 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되는 건 기본계획이지 광역도시계획에는 이런 게 안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디귿. 계획 수립을 위해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추상적인 계획이니까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관리계획은 열람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리을. 국장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안 되죠. 자,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트, 꽝, 시, 군이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거니까 예외는 없죠. 그러니까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은 공동으로 수립하죠. 관할이 같을 때는 시장 군수가, 관할이 다를 때는 시, 도가 공동으로, 시장 군수가 내지는 시, 도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이 수립관자가 3년 내에 지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관할이 같을 때 시군이 안 하면 도지사가, 시도가 안 하면 국장이 직접 수립하죠. 그 다음에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광역도시계획을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가 있죠. 즉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수립할 수 있지만 기본계획은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음. 광역시장이 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죠? 스스로 확정. 그러니까 기본계획에는 이게 해당하지 않죠. 근데 뭐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지사랑 같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한테 승인을 받는 건 맞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하면 기읍 맞고 디귿 그 다음에 리을은 틀렸나? 2개. 그래서 기읍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이 맞죠.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 다음에 3번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수도 없이 했습니다. 관리계획의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총 6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용도 지역, 지구, 두 번째는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세 번째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네 번째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요게 관리 계획의 내용. 보면 1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앞에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죠. 맞고.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의 자연 칠학 지구의 지정. 즉 다른 말로 하면 용도 지구의 지정. 용도 지구의 지정. 세 번째, 정비 법령상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 네,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항만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죠. 기반 시설의 설치. 항만이 기반 시설이니까. 이렇게. 근데 지정된 용도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5번에 동그라미 1번 볼까요? 5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뭘로? 대통령, 이거 틀린 질문인데 뭘 저는 그걸 그냥 대통령령으로 해요.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지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6가지 있었죠. 그거 찾는 겁니다. 기초조사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혹시나 책을 찾기 힘드실까봐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싹 다 맞죠. 6개 정답은. 그래서 찾아보기 힘드실까봐 그냥 요거 그대로 보시라고 그냥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앞에 들어가는 말이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것들. 그래서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즉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접하는 지역 이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할 때.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서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때. 요게 기초조사 생략사유고, 요 기초조사 생략사유는 뭐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생략사유에 동일하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중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하면은 이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적성평가 생략사유를 고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거의 뭐 적성평가만 생략하는 경우보다는 적성평가 생략사유 물어보든지 환경성 검토 생략사유 물어보든지 간에 이거 요 안에서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래서 요 기초조사 생략사유는 꼭 기억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토지적 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은 얼마 안에 했을 때 안 하죠? 5년 안에 했을 때 안 한다. 이런 것들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나오죠.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행위 제한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건축 제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폐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적률. 이렇게.
특히나 해서 하는 건데, 자, 건폐율은 대지면적 분의 뭐였죠? 건축면적. 아,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대지면적 분의 건축면적. 뭐 학계론에서 뭐에 대한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이렇게. 저도 그게 엄청 헷갈리던데.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연면적은 뭐죠?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 그 다음에 건축면적은 뭡니까? 건축면적. 오늘 문제 지문에 있었을 텐데, 왜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건축법 문제에 있었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은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왜 벽의 중심선,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할 때 요거 바닥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4가지가 있죠.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이렇게 4가지는 용적률 산정할 때 이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인데, 건축 제한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원칙은 어디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5번의 동그라미 1번 지문 읽으면서 대통령령. 안 되겠으면 자, 우리 노트는 (7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7페이지. 행위 제한, 저 밑에 쪽에 화살표 그 오른쪽 밑에 쪽에 있는 거 행위 제한 3가지가 있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옆에 원칙은 뭐? 대통령령.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저번주에 안 나왔나요? 대통령령의 내용이 저번주에 나왔죠. 이거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해서 표가 이렇게 21개가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 중에서 지을 수 없는 걸 규정하는 데가 총 7군데 있다라고 했죠. 모든 상업지역, 행위제한이 좀 완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을 수 있는 건물보다 지을 수 없는 건물이 훨씬 작으니까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을 합니다. 거기가 모든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 준공업,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이런 데서는 지을 수 없는 건물 이렇게 규정을 한다라고 했죠. 이게 대통령령. 근데 행위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기억이 안 나시면 책을 봐야죠. 요거는 문제가 난이도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규정이긴 합니다. 103페이지 볼까요? 우리 기본서에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안 하는 거.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대통령령이 이겁니다. 이거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 이렇게 표가 21개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하면 별표 2부터 22까지인가 해가지고 표가 이런 표가 21개가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령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안 하는 게 거기 103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부터 오는 겁니다. 박스 안에 동그라미 4번. 방금 말씀드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는 어디에서? 그 법에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제가 농림지역 중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슨 법에 어디는 무슨 법에서 하고 어디는 무슨 법에서 하고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읽어보면. 근데 농림지역에 지정되는 것들인지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되는 것들인지 요걸 좀 구분하시라고 했습니다. 요걸.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보전산지, 그 다음에 초지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좀 많죠. 거기 6번에. 그래서 공원구역,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각각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근데 뒤에 이것들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이런 것들은 별로 몇 번 읽어보면 헷갈리지 않으니까 요것보다도 농림지역에 있는 거, 농림지역에 연결되는 게 요 세 가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연결되는 게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어디에 연결되는 건지 요걸 구분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문제 낼 때 요걸 바꿔낸다고 했습니다. 요거 앞에 거. 그래서 지문도 제가 약속 드린 대로 앞에 걸 바꾸라죠. 앞에 거. 뒤에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 보면은 옳은 것,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원칙은 대통령령. 그래서 용도지역, 그 뒤에 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이게 건축 제한이라고 했죠. 건축 제한 원칙 대통령령. 그 다음에 2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번이 정답. 농공단지에서는 지을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그냥 대통령령을 보면 안 되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걸 봐야 농공단지에서 뭘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 초지가 아니라 농림지역 중 초지. 농림지역 중 초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 여기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 요걸 바꿀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문제 난이도는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요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는. 그래서 행위제한, 건축제한 원칙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안 하는 것들. 그래서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연결되는 게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연결되는 게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이런 것들 어디에 어떠한 지역에 연결되는지 요걸 앞에 걸 바꿀 거니까 여기 이게 외우기 힘들면 위에 거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이건 행위제한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번 주에 어디 수업을 하는데 저번 주에 어디 수업을 하는데 결석이 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석이 좀 많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어떤 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네가 옳은 것만 내서 짜증나서 안 나온다고. 나 진짜 심한 말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는데 어차피 우리 운동선수들이죠. 막 연습할 때는 발에다 모래주머니 저걸 막 뛰고 이러죠. 그러다가 그걸 푸는 겁니다. 그러면 날아다닙니다. 진짜 틀린 거를 4개씩 찾던 사람이 시험장 와서 하나 찾는 겁니다. 일도 아니죠. 이거 틀린 걸 4개씩 막 골라내던 사람들이 시험장 와서 틀린 거 고르시고 하면은 틀린 거 딱 하나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와, 이거는 뭐 체감 난이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아주 편한 마음으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어렵게 해야 돼요. 어렵게. 그리고 연습하는 거니까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은 틀린 지문 고르는 게 훨씬 많을 건데, 그리고 우리가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건 틀린 걸 찾아야 돼요. 틀린 걸. 그러니까 최대한 틀린 걸 많이 보고 시험장에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하고 저는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고, 저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원에는 없겠지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내가지고 많은 수의 합격생을 배출했고, 내가 칭찬을 들으면 칭찬을 들었지 욕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물론 제가 떨어지신 분들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따라오시면서 틀린 것들,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계속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 불러드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내가 찾아보고 틀린 것들 확인하시고, 아,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시험장 가면은 틀린 거 고르는 거는 정말 쉬울 겁니다. 오케이. 6번 용도지구는 처음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보죠. 용도 지구, 요 지구는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이니까 관할, 토지의 전부에다가 지정합니까? 일부에다 지정합니까? 일부. 지역이 전부고 지구는 관할 토지 일부. 그 다음에 이 용도는 어떻게 쓰였죠? 용도지구는 어떻게?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즉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용도지구. 즉 그래서 용도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용도지구 분류를 해보면 일단 법에서 9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 9가지의 분류가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그 다음에 개발, 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9가지로 세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세분을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세분이 되는 게 경, 방, 보, 치, 개, 이렇게 5가지. 대통령령에서 세분이 되는 건 이렇게 5가지. 그래서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시가지, 자연 방제지구. 뭐 똑같죠? 특화만 빼면.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여중생,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개발, 진흥지구. 이렇게 세분이 되죠. 그래서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세분되는 거. 일단 세분되는 거 옳은지 아닌지 그거 찾는 것들이 작년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지구의 개념들도 물어보죠. 그래서 이 용도지구의 개념들 물어보는데 몇 가지만 좀 볼까? 몇 가지만. 이거는 뭐 요약서든 뭐든 제 노트에는 뭐 용도지구의 정의가 안 나와 있겠지만은 요약서든 뭐든 어떤 책이든 보면 용도지구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보면 고도지구. 우리 책에는 112페이지 기본서에는 고도지구는 건축물 최고 한도랑 최저 한도 중에 뭐를? 최고 한도. 최고 한도 및 최저 한도도 아닙니다. 지금은 최고 한도만 규율하는 게 고도지구. 그 다음에 경관지구에서 특화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근데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이런 것들 이미 바꿔냈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 보호와 기능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제가 중요시설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 중요시설물은 항만, 공항, 군사시설, 공용시설, 그 다음에 교정, 군사시설. 요렇게 4가지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 말하는 중요시설물입니다. 오케이. 이거 한번 써드렸는데 제가.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이렇게 4가지.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는 뭐 생태계 보호하는 데고, 자연취약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는 거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집단취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 취락지구. 어디에 지정하느냐로 구분하는 거고, 개발진흥지구는 뭐 주, 산, 관, 복, 특 이렇게 하는데, 주거는 주거 기능을 위주로, 산업유통은 공업 기능이나 유통 물류 기능을 위주로, 그 다음에 관광휴양은 관광휴양 기능, 그 다음에 복합은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중에 둘 이상을 결합해서 개발하는 곳. 그 다음에 특정은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환경 보호나 교육환경 보호 내지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제가 이거 인문강의나 이럴 때 예를 들 때 아파트 단지 앞에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뭐 나이트클럽, 모텔 이런 것들, 노래방 이런 것들 쭉 들어선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주거 환경이 침해를 받다 보니까 주거 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 앞블럭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거. 나이트클럽, 모텔 이런 거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행위 제한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렇게. 그래서 용도 지역을 변경해버리면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최대한다고 올라가면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가 되니까 뭐만 완화한다고 했지, 이거? 건축 제한만 완화합니다. 건축 제한만. 이렇게. 그래서 그 뒤에 몇 가지 좀 보면은 우리 기본서는 114페이지입니다.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군데.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 지역을 바꿔버리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니까 뭐만? 건축 제한만 완화합니다. 건축 제한만. 건축 제한만. 박스 안에 그 동그라미 1번에 나와있죠. 건축 제한만 완화한 것이 적합할 때. 그 다음에 2번은 됐고 3번에 보면은 용도지역 전체에다가 이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해버리면 여기가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용도지역 전체 면적이 얼마까지? 3분의 1 이내에서만 지정하도록 할 것. 이런 것들. 복합 용도지구의 지정 요건 같은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은 115페이지 방제지구를 꼭 지정해야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이랑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가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이런 곳은 방제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제지구로 지정하는 관리계획의 내용 안에는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죠? 재해, 저감, 대책 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방제지구의 의무적 지정,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요건.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요건은 아마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한 문제 가르쳐 드렸습니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요건 다음 주에 나옵니다. 행위제한까지 묶어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용도지구를 세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있지도 않은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조례. 그 다음에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세분을 하고 있는 용도지구보다 추가적으로 더 세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뭘로? 조례.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도 역시 규제하려고, 행위 제한하려고 지정을 하는 건데,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합니다. 건축 제한. 원칙은 어디서 하죠? 조례로. 그래서 용도지구는 항상 조례를 떠올리시라고 했습니다. 조례를. 용도지구는 신설도.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해내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례로 더 세분하는 게 가능하고, 행위 제한도 원칙은 조례로 지정도 하고, 조례로 세분도 하고, 행위 제한도 조례로. 자, 조례로 법이랑 대통령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쉽게 해야 될까요? 어렵게 할까요? 어렵게. 엄격한 요건하에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목적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만,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이게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 114페이지 맨 밑에 나옵니다. 114페이지 맨 밑에.
밑줄처럼 것만 읽어보시면 박스 안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위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만,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조례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경, 중, 특 이렇게 있죠. 경은 경관지구, 중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세 가지는 조례로 세분하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행위 제한, 원칙은 조례로 하는데 행위 제한을 조례로 안 하는 게 고, 개, 복, 자, 집 이렇게 해서 고도지구. 이건 아마 다음 주에 문제로 나와 있을 겁니다. 뭘로?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령에서 하는데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근데 이 계획들이 수립되기 전에는 기억이 안 나시겠죠? 이거 좀 볼까요?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은데 120페이지 기본서에 120.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따라 행위 제한을 하죠. 근데 이 계획들이 수립되기 전에는 밑줄이 다 돼 있을 텐데. 아닌데? 120페이지 6번에 가로 1번 저랑 같이 보고 있는 거 맞죠? 이 계획들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발진흥지구이긴 한데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일단 지구 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따라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근데 이 계획들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근데 개발진흥지구이긴 한데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에서 하는데 그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건물은 안 된다라는 걸 대통령령에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는 준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일부를 좀 추가적으로 더 지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121페이지 그 밑에 나오죠. 복합용도지구에서는 거기 밑에 박스가 대통령의 내용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는 조례로 행위 제한을 한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세부적인 그런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그걸 물어볼 건데 그게 나온다면은 일단 이미 나왔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장례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 건축할 수 없다. 그게 나왔습니다. 그게 나왔었고,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를 지구를 지정하면 아파트 건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죠. 건축 제한이. 건축 제한이 완화가 돼도 아파트는 안 됩니다. 거기 안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일반 공업지역에 아파트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아파트는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돼도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에서 하는데 원칙적으로 몇 층이야만?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고, 집단취락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행위 제한도 개특법에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들. 자, 한번 보죠. 옳은 것.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또 뭘? 특화 경관지구.
특화경화지구. 세분되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 맞추라고 던져주는 건데 틀리면 안 됩니다. 2번 집단 취약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에.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이게 바로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이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원칙 뭘로? 조례로. 그래서 여기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원칙 대통령령으로 건축 제한을. 근데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조례로. 5번에 1번 지문이랑 6번에 3번 지문을 바꿔놓은 거죠. 제가 정답을. 그 다음에 4번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개발진흥지구는 원래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따라 행위 제한을 하죠. 근데 이 계획들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발진흥지구이긴 한데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때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이거는 그 120페이지에 6번에 가로 1번, 가로 2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방금 같이 읽었는데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면 가로 1번, 가로 2번을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죠.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5번 시, 도,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 도 또는 대도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랑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또 뭐? 특정 용도 제한지구지. 특정 개발 진흥지구가 아니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두 문자만 외운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지문입니다. 경, 중, 특 이렇게. 근데 특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7번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나오죠. 자, 요거는 우리 노트만으로도 아마 충분할 겁니다. 페이지 보시면 돼요. 10페이지 노트에. 용도구역은 우리가 이미 봤던 게 뭐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이런 것들이 용도구역이고, 그 다음에 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해서 용도구역을 총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해서 여기서 이제 구역이라는 거는 용도 구역이니까 구역이란 말을 붙이는 거고 규제를 최소화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입지인데 이 입지가 어디라고 했죠? 예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이 지역의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곳입니다. 지역 거점이었는데 개발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었고, 이 지역을 내팽겨쳐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이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최소화해 주는 거죠. 그러한 용도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 즉 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하려고 이걸 지정해서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먼저 어디를 개발할지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정합니다. 어떻게 규제를 완화해주고 어떻게 개발을 할지.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 어떻게 하죠?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 내용 6번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그러면은 계획 수립 역시 관리계획으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사항이 둘 다 관리계획이니까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하고 계획 수립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즉 지정할 때 2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계획 수립할 때도 2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자, 결정하기 전에 뭐 협의, 심의를 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협의, 심의를 합니다.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 누가 지정하죠?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니까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즉,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중요한 건 국장만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국장만 지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국장만 지정하는 거 아니고 시, 도, 대도시도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10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10일. 보통은 이게 30일인데 여기서는 10일.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그 다음에 미술작품의 설치,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를 뭘로 봐주죠? 특별,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간주를 하죠. 간주.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역시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행위 제한의 완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 심의를 거칠 때 얘는 원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때 여기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일 때 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내지는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심의를 합니다. 공동심의를 해서 행위제한 완화 여부를 결정하고 그 완화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행위제한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사항들 계획에는 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뭐 주요 기반시설 내지는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개발을 해야겠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사항들 내지는 건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들 아니면 여기 개발을 하려면은 용도 지역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개발이 안 되는 용도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좀 개발이 되는 용도 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개발을 하면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그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 아니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기 135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본서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2번에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 해서 1번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이게 건축 제한이라고 했죠.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이런 것들이 건축 제한. 그 다음에 2번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 다음에 주요 기반시설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고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하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면은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용도지구를 새롭게 지정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나 지구 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보면은 틀린 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구도심. 그래서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뭐 135페이지 바로 위에 맨 위에 박스에 나오죠. 지정 대상 지역은 한마디로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그냥 여기가 예전부터 도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데가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 원래는 개발이 안 돼 있던 곳인데 개발하는 곳들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구도심이니까 대표적으로 도시개발구역, 뭐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원래는 개발이 안 돼 있던 곳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싹 밀어보고 처음 개발하는 곳, 이런 곳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도심지 역할을 하던 곳, 여기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까 계획의 내용에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미술작품의 설치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거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뭘로 봐주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본다이지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정되는 순간 여기를 바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본다. 그 다음에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기 요거죠. 심의할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심의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문화재위원회가 공동심의를 개최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죠. 이때 국계법에서는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자, 1번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떻게?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면적에다가 가중치를 주고 면적을 고려해서 가중평균합니다.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 그 다음에 건축제한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자,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대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걸쳐 있고 주거지역에는 700, 상업지역에는 300제곱미터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가장 작은 부분이 지금 상업지역이고 이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은 건폐율이 만약에 주거지역은 50%, 상업지역은 70%. 자, 이거 산술 평균하면 50, 70 더해가지고 용도지역이 두 개니까 2로 나누면 6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지에서 건폐율은 그렇게 구하지 않죠.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따로 정하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따로 정해가지고 더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해보면 건폐율이 50%면 주거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건축 면적은 350. 건폐율이 50%니까.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는 70%면 210 더하면 400이 아니라 560이죠. 560? 학교는 90점 받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떻게 90점 받지? 560. 그러면 전체 대지 면적 1000으로 나누면 이 지역에서 건폐율은 56%. 그러니까 면적에다가 가중치를 주니까 50에다 가깝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가중평균. 그래서 만약에 계산 문제로 나오면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 풀 줄 아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은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큰 부분으로 흡수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이 다 틀렸어요. 대지 중 과반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2번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죠.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일단 틀렸죠.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물 전부에 대해서, 땅은 불에 안 타니까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방화지구와 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원칙은 어떻게 하죠? 원칙은 각각.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가 녹지지역,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녹지지역의 800, 주거지역의 200제곱미터 이렇게 있다 해보죠. 자,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구역에 걸쳐있죠. 이럴 때는 원칙은 각각.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따로 쓰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따로 쓰고 하는 게 원칙인데, 자, 요거 바꾸죠. 여기가 주거지역, 여기가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구역에 걸치면 원칙은 각각 써야 되는데, 이 대지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 어디이고? 녹지지역이고 그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럴 때는 각각에서 제외됩니다. 각각에서 제외되니까 원칙대로 큰 부분으로 흡수해서 써야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왜 그런지도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가 녹지지역이고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근데 주거지역에는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을 수 있는, 녹지지역보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이 훨씬 많겠죠. 근데 이걸 녹지지역으로 흡수해서 써라 해버리면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주거지역은 비싼 땅인데. 그러니까 이 주거지역은 따로 쓰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위에처럼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예전에는 무조건 각각 써였습니다. 예전에는 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 무조건 각각 쓰는데 330제곱미터 이하의 녹지지역, 즉 100평도 안 되는 녹지지역을 야 따로 써 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그냥 100평도 안 되는 녹지지역에는 지을 게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치되는 토지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큰 부분으로 개발이 되는 용도지역으로 흡수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유재산 보호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녹지지역이랑 그 밖의 지역, 지구구역에 걸칠 때 원칙은 각각인데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이고 그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각각이 아니라 큰 부분으로 흡수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있는 건물이 역시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죠? 그럴 때는 각각이 아니라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5번 지문이죠. 녹지지역의 건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번이 정답. 이렇게. 이런 것들.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다음에 제가 요새는 계산 문제가 잘 안 나오는 게 추세라서 동영에는 계산 문제를 안 넣어놨는데 아마 백서 문제는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뭐 토지 부담료 같은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넣어놓은 거고. 그래서 요거 각각 구하는 거. 여기서 쓸 수 있는 건축면적, 여기서 쓸 수 있는 건축면적 더해서 가지고 전체 대지 면적으로 나누면은 이 대지 전체의 건축면적, 그 다음에 여기서 쓸 수 있는 연면적, 여기서 쓸 수 있는 연면적 더해서 전체 대지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전체 대지의 용적률, 이렇게 각각 구해서 더해가지고 전체 대지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 계산 문제는 좀 객관식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로 혼자 연습해 보시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요거는 조금 쉬었다고 보도록 하죠.